안녕하세요. 자, 2021년 형법 국가직 국어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험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뭐 특별히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형법 조문 묻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형의 실효에 관한 규정 있죠. 다음 중 형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어, 조문 묻는 문제를 그냥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죄 관련해서 뭐 청탁이냐 부정한 청탁이냐 이거 조문 묻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출제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책에 뻔히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우리가 출제를 해봤을 때 많이 틀리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판례 묻는 문제라든지 이론 묻는 문제는 좀 기억이 좀 오래 가는데 이 단순 암기 문제, 뭐 숫자, 뭐 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야 됐을 때 그게 평소에 많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좀 많이 틀렸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론보다는요, 그 이론이 뭐 답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지문상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지문 좀 그런 거예요.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1번 문제, 1번 지문 보시면 이 부작위범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에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지문은 사실은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인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칙은 선행행위에 의한 작용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위가 위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이거죠. 예외가 뭐냐면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자,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요. 교통사고 나서 그 다음에 환자를 갖다 구조치를 하지 않고 뭐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교통법에 이거 환자 구조치 뭐 위반이라 해가지고 처벌 규정이 있어요. 요때 이제 도로교통 위반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 교통사고가 이제 고의과실 뭐 유책유효 이거 불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이제 이렇게 선행행위에 대해서 이런 걸 묻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지문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인 겁니다. 원래 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할 때는 형법상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보호법이기 말이죠. 도로교통소통의 원활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적인 그런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자, 여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의 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지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죠. 원칙은 아니다 이러냐, 원칙은. 이게 이제 수험서에 보면은요. 수험서에 원래 교수님들이 써놓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수험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험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가끔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좀 뭐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해서 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한 책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책에서는 또 그걸 또 보고 또 뺏기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행위에 의한 선행행위에 의한 이 자기의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행이 위협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선행위가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행에 의한 자격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놓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우리가 음미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질문에 이건 뭐 쉽죠. 부작용 공동정보는 공통의무 공통이행. 이건 뭐 늘 자주 나오는 거죠. 공통적으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공동용 가능한 거고요. 3번 질문이 답인데 이건 뭐 늘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뭐 몇 번 냈는지도 모릅니다. 이 법계조선 신사 두 번째로 외우는 거죠. 법계조선 신사. 법령, 계약은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고, 조리, 선행위, 예? 신의성시 원칙, 사회상규 이거죠.
그래서 조리상 자격만 기대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3번 지문에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3번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언제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한 기망은 자, 부작위한 기망 가능하죠. 알려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를 제거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가 인정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거는 판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는 게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판례 다수 의견은 어떻게 보냐면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위헌범으로 봅니다. 판례가 침해범 아니고요. 자,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계속범이죠. 도주죄가 적시범입니다. 도주죄. 도주죄하고 이제 범인도피죄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우리가 법률에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면 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이때 이제 도주죄가 되죠. 도주죄. 그러니까 도주죄는 이건 적시범이에요.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도주죄 기소가 됩니다. 근데 도망 다니는 것은 별도 문제가 안 되죠. 도망 다니는 별도 문제 안 되고 다만 이제 이를 도와주는 뭐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죠. 이 범인 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적시범이라 하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모해 위정죄는 부진정 심호범 이거 맞죠? 자, 우리 판례가 모해 목적을 신분으로 봅니다. 모해 목적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중 감경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모해 목적 있는 사람이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위정하라고 교사했을 때 이 3.3조 단서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3 단서가 정돼 가지고 갑은 교사한 사람 모해 위정 교사로 처벌이 되고 정범은 단순 위정죄가 되죠.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거는.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자, 구체적인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추상적 위헌범으로 봅니다, 판례가.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은 공공위험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위험 발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재차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판례는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벌써 위험성을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 바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공위험 발생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심리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는 판례는 추상적 위험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롭지만 3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해 승낙, 추정적 승낙. 자, 이거 유효성 조각 사유. 추정적 승낙은 이 판례는 추정적 승낙을 유효성 조각 사유로 보는지 구성요건 조각시키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학설에서는 이제 유효성 조각 사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 행위로 전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임무위배 행위에서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피해 승낙이라 할 수 없어요. 대주주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면 배임죄에 얼마든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명의자 이외의자의 의뢰로 사무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자, 사무소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 자, 기대 예측 이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이게 나온 사례가 있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팔아라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거예요. 죽고 나서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조를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여기 이제 아버지 명의로 된 사무소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합니까? 추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 혼자 그렇게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가지고 추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혼자 기대하고 예측한 것만 가지고 추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자 명의 문서에 대해서 추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무소일제 인정된다고 봤던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승낙 추정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피해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하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되죠.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피해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피해 승낙을
유성 조항 사유로 보는 이상 피해 승낙이 있을 것,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만약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는 경우는 유성 조항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가 됩니다. 유성 조항 사유에 객관적 요건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오한 경우, 이게 이제 유성 조항 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고, 만약에 승낙이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는 사실 몰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관적 정당화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유승조항서의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중에서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위전착이라고 유승조항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자, 생물학적 요소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14세 미만자는 일률적으로 다 이제 무죄가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원래 심신장애 할 때는 생물학적 요소하고 심리학적 요소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정신박약 이 상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리 변별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도 이게 없거나 아니면 미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심리적 생물학적 요소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인정된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이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까지 다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요소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질문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회적 판단 문제에 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의 의견이 기속된다. 틀렸죠. 자, 이거는 법률적 문제고요. 감정인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이 되죠.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된다 하니까 틀렸고요. 자, 미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하는 거, 이게 성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거, 성주물성 애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충동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심리장애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뭐 귀가 좀 얇은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인내심이 좀 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보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정도가 심할 때 심신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심장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매우 심각해서 원래의 정신병,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 정도와 동등하게 된 정도, 그때 심신장애로 봅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임 단계에서는 뭐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동죄요. 자, 이석기 내란 업무 선동 사건 있죠. 선동죄는 유죄가 됐고 업무죄는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자, 내란 선동죄라는 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자, 그 행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형법정을 반한다? 아니죠. 이 선동이 뭐 재형법정에 반한다 그러면 선동죄는 그 처벌 못한다는 이야기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 재형법정에 반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이거? 자, 원래 자, 밑에 내용도 뭐 같은 취지입니다만 법률은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규칙에 되게 위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포괄 위임하면 안 되고요. 원래 법률은 이제 국회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이게 이제 명령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그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한다 그러면 명령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때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 요런 위임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재형법정죄 또 뭐 반한다 하니까 틀렸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대강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그걸 이제 말장난 수준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자,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 재형법정죄 반한. 이거 쉽죠? 자, 이건 바로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 하나만 이렇게 알고 있어 대충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법상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 자, 고의설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위법성의 인식에 관련해 가지고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위법성의 인식,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위법성 인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관련해서 고의설과 책임설 이렇게 나뉘죠. 책임설 나뉘고 책임설이 통설입니다. 통설.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는 책임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 이제 통설 입장인데, 고의설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판례 입장은
유효성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의 안에 유효성 인식을 둬요. 그래서 유효성 인식이 있어야 범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유효성의 착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의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의 착오나 유효성의 착오나 똑같이 그냥 고의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에 그 고의설에 따랐을 때 고의설에 따랐을 때 사실의 착오나 뭐 법률의 착오나 다 똑같이 고의가 조각되게 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위협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문제이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됩니다. 이거 또 많이 나오던 거죠.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면 틀립니다. 자, 서초동에 그 개업하고 있는 뭐 변호사 하고요. 시골에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8, 90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판단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법률 전문가는 좀 더 엄격하게 네가 변호사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률의 착오는 처벌 기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이러면 틀렸죠. 자, 이 우리 판례는 위협성의 착오에 대해서 법률의 부지는 제외시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인가요?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률의 부지를 빼고 말이죠. 법률의 부지를 빼고 자기 행위가 허용되는 걸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위협성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형법 제16조에 따르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 이게 판례 아니 학설에 따라서 보면요. 책임설해야 할 때 책임설해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16조에 조문이 있는 거죠. 자기 행위가 허용되는 걸로 착각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그럴 때 처벌되는 거예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는 이런 조문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뭐 고의가 조각되는 거고 판례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되는 거고 학설에 의하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처벌되는 거고 그렇죠. 자, 정상의 지위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지위 성립 여부를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 이게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잖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처벌한다. 이게 뭡니까? 과실범이죠. 과실범. 그러니까 고의가 없을 때는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항상 과실은 예외입니다. 형법에서. 자,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 이게 중요하죠.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의사는 의사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던 거죠. 같은 의사끼리 비교해서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 과시범뿐만 아니라 과시범 이거 틀렸죠. 미수기수도 포함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자, 결과적 감성력 요건 4가지. 자, 고의의 기본 범죄 있어야 되고요. 정황 결과 발생, 그 다음에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죠. 자, 여기서 고의의 기본 범죄 관련해서요. 기수, 미수 불만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고의범이라 해야 됩니다. 이 과시범인 경우는 안 돼요. 기본 범죄와 과시범이면 안 됩니다. 자,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고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때뿐만 아니라 고의설 때 성립하는 거고요. 기본 범죄는 항상 고의범이라 해야 됩니다. 기본 범죄가 과실범인 결과적 가중범 없어요. 실화치사죄 이런 범죄 없습니다. 그런 범죄 없습니다. 기본 범죄가 과실범인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 인정 안 된다는 거.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내용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야 되죠. 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상직결. 없는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성립하죠. 자, 없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합니다. 이거 맞죠? 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있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합니까? 아니죠. 이게 형이 이쪽이 더 높죠. 그럼 살인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요. 강도살인죄. 이 더 중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중하게 처벌할 때는 이때는 두 개 문제 다 성립합니다.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되고요. 존속살해는 어떻게 됩니까? 존속살해는 자, 우리 판례에 하면 예전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바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 범죄가 동일하게 바뀌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존속살해의 자격증 지형이 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존속살해형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상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범의 형이 더 높을 때는 상상적기합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범위를 처리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 안 되죠. 예, 중지미수 되려면 자, 공범관계 중지미수는요. 자기 혼자 관둬가지고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자,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 성립권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 맞죠? 자, 이게 그 판례 입장인데 추상적 그 위험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추상적 위험설. 여기 판례 입장인데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이 가능한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설 중에 구체적 위험설이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이거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하고 일반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같이 고려합니다. 같이 고려해서 일반이 판단하는 이런 학설도 있으니까 이 학설하고 판례 입장하고 이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상대방이 그럼 진짜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죠. 그 들통나는 걸 이제 그 제가 막기 위해서 은행에 가다가 관뒀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범행이 들통나는 것은 범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장애가 되는 사유는 이 중지미수 인정할 수가 없죠. 장애미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의로 중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범행이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관뒀다. 이렇게 될 때는 중지미수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쉽습니다. 자, 자기가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출 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카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돈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지금 송금이 돼버렸어요. 그럼 기수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카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송금이 되고 입금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 돼버렸는데요. 이때는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통장에 입금이 됐다면 그래서 바로 기소가 됐지. 반드시 뭐 현실적으로 돈을 끄집어내야만 기소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제 카드를 가지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 되면 기소입니다. 자,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 피해자별로 기망이 됐다. 자, 사기죄의 죄수는요, 피해자별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별로. 그러니까 A, B, C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별도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행위가 하나면 상상기합이고 행위가 여러 개면 시적기합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각각 재물 편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각각 편청. 그러니까 행위가 별개네요. 그럼 시적기합범. 행위가 하나면 상상기합인데 행위가 여러 개니까 시적기합범 이렇게 됩니다. 이 포괄일자니까 바로 틀렸죠. 자, 동일한 저작권자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자, 저작권법 위반, 이거는 이제 특별법 위반 문제인데 좀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이 저작물대로 별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일제가 안 됩니다. 포괄일제 안 돼. 이거 틀린 거고. 자, 이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범죄단체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범죄 이게 이제 판례 입장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폭처법 포괄일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거는 판례에 따라서 보면 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은요,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바꾼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의료법 위반죄가 개설자 명의별로 별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제, 여기 일제. 자, 이런 판례들은 외워야 되는 판례죠. 그죠? 최신 판례로서 외워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합범 개설자 명의대로 별개 범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부작용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인정됐고, 이거 인과관계 문제죠. 자, 우리가 부작위범하고 과시범의 인과관계는 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주 의무를 다했더라면 자기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방지됐을 관계, 이런 관계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 인정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사기죄에서 기착처취죠. 기착처취 다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기망이 차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 재물 또는 대상이 취득 이거 전부 인과관계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요. 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의령을 해 가지고 그 때문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 때문에 환자가 어떤 다친다든지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자, 설명 의무 위반과 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 상해 사이에 상당히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먼저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쳤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행교통사고가 있었고 후행교통사고가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건지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건지 명확하지 않죠.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되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여기서 상해죄 동시험 특례 적용됩니까? 상해죄 동시험 특례. 상해죄 동시험 특례는 이 순수한 과실범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후행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범 그 죄책을 물으려면 이 후행교통사고 주의무 위반과 피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검사 입증해라. 아, 이거 동시험 특례 적용할 수 없다. 따로 검사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관련해서 따로따로 검사 입증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갑이 A를 강간하던 중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을 잡아 당기다가 상해가 발생했죠. 치아 결손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긴급 피난 됩니까? 안 되죠. 자, 긴급 피난이 되려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손가락하고 이빨, 치아 이 동등한 가치죠. 그러니까 긴급 피난 안 되고, 자, 판례에 의하면 자기가 또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말이죠. 그 손가락을 깨물렸다 그러면 이 긴급 피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자,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면 불법 체포죠. 이거 위협한 공무집행입니다. 이에 대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해죄는 정당방해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경찰관이 위협한 공무집행하는데 상해를 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요 위협한 공무집행할 때 위협하니까 말이죠.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이 적법해야 되는 게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만약에 위협한 공무집행을 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하는 거 여기서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상해죄예요, 상해죄. 상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A가 경찰관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협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자기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해로 유효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해죄 관련해서 정당방해에서 유효성이 조각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되냐?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됩니다. 자,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뭐 자녀 죽여버린다. 이거 옛날 좀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협박이라는 것이 친권자의 어떤 징계행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범죄 성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당 당직자 갑이 자, 회의장 출입구가 봉쇄되자, 자, 이거 뭐 회의장 출입문 옆 그 안쪽에 쌓아놨던 집기 막 손상하고 물 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라 해야 되거든요. 사회통념상 그 범위를 뭐 벗어나게 되면 정당히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외워둬야 되는 그런 판례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나왔던 거죠, 예전에. 자, 갑이 사기 분명히 이용되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 계좌 적금 매체를 양도했다. 적금 매체 뭐 카드 같은 이런 거예요. 비밀번호 양도했다는 거죠. A가 B를 속여서 B로 하여금 현금을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 방조범이 된다. 자기가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알고도 빌려줬다면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겠죠. 자, 은행 지점장 갑이 정보인 부하 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거죠. 업무상 배임죄 방조범이 됩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 이때는 행위지별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방조범이 된다고 봐요. 이 부작위 방조라 그러죠.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는 부작위 방조범이 된다. 자,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해서 이 공범 종속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해서 성립할 수 없죠. 맞죠? 자, 이 방조범은 반드시 정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야 돼요. 교사범의 경우는 31조 2항 3항의 특칙이 있지만 방조범의 경우는요 31조 2항 3항 같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방조범 성립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범의 실행이 전이나 실행이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거, 이거 방조하면 되는데 종료 후에 방조는 안 되죠. 종료 후에 범죄가 끝나버렸으면은요, 제가 뭐 늘 평소에 하는 말이 그 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올라탈 수 없다.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게 뭔가 가담할 만한 정범이 존재해야 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범죄 끝나버렸는데 뭐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가담할래야 가담할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방조는 안 되고 교사도 안 되고 공동전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 끝나버렸기 때문에 공범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강도 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 여기 보면은 자, 자기 성형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강도상해죄 성립했죠. 근데 문제는 자, 상당한 거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자, 원래 감금죄가 다른 범죄 수단이 됐을 때는 상상기합이거든요. 감금이 강도의 수단이 됐다. 이렇게 하면 상상기합인데 강도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금했다 그러면 이때는 실제기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상해죄가 이미 기수에 달했는데도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감금을 했다면 이 감금은 강도상해 수단이 끝인 것이 아니다. 이건 별도 문제를 인정해가지고 실제기합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실제기합범 성립한다면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체포죄에서 체포 이상과 방법은 불문하고요. 체포 고의로 타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자 개시라 하면 뭐가 됩니까? 착수가 되죠. 개시하는데 왜 기소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개시라 하면 착수. 어느 정도 이 장소적 제한을 해가지고 말이죠. 꼼짝없이 시간이 계속되면 그때 기소가 되는 시간이 흐르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 유인해서 계속 감금했을 때는 우리 판례 있죠. 자 유인죄와 감금죄는 실제기합범. 유인죄만 성립하는 데 틀렸습니다. 자, 유인죄를 범해서 자기 실력적 지배에 두고 감금까지 했다면 시적기합범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다음에 운전하여 가자 급에 질린 피해자가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제 차에 태우고 가는 건 감금이고요. 감금하는 도중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감금치사죄 이렇게 되겠죠. 시적기합범이 아니고 뭐 다쳤으면 감금치상, 죽었으면 감금치사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한 종중서 임의를 이전받은 자, 자,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는 경우에 종중에 대한 이 횡령죄이 되어 있는데요. 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서 1번이 맞는 지문인데요. 근데 이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자가, 이거 명신탁이거든요, 이게. 종중 부동산을 갖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받으러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이자가 명신탁이 돼요. 명신탁이 되는데, 원래 이제 이자가 명신탁은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이게 최신 판례가 나왔죠. 최신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자가 명신탁의 경우 무수탁자 처분행위,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가 명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니까 이게 보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자가 명신탁에서 명신탁 관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되더라도 수탁자가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구판례, 그러니까 명수탁자가 제3자 처분해 버렸을 때 횡재 성립한다 그 판례를 전제로 해서 이게 나온 판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판례가 이렇게 이제 판례 변경됐잖아요. 변경됐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해할 때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신탁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효가 되고 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재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 이 그 명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종중명신탁하고요. 부부간의 명신탁입니다. 부부간의 명신탁하고 종중명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례에서 그럼 종중이니까 그럼 이 명신탁이 유효한 경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어라는 취지로 만약에 출제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형법 문제가 아니라 거의 민법 문제에 가깝죠. 민법의 부동산 실명법 문제처럼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출제자 의도가 이런 것까지 물은 건지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뭐 종중명의 신탁으로 유효하다면 횡재 성립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판례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장의 명신탁에서 명신탁자가 제3자 처분한 건 유효하다, 횡재 성립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판결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런 명신탁을 보할 가치가 있다고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우리가 판례를 또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조금 출제가 저 같으면 뭐 출제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출제가 돼 있으니까 제가 뭐 맞춰서 지금 설명드리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판례 원래 취지가 이장한 명신탁을 전제로 해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 종중명신탁하고 부부간 명신탁 요문론 문제라면은 그거는 민법 문제가 돼버린다니까요. 절제. 이런 식으로 좀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이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는 그런 명신탁을 했을 때는 이자가 명신탁이든 중과세나 명신탁이든 계약 명신탁이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요 횡령죄 배임죄 다 안 됩니다.
부동산심의법 위반한 경우라면, 근데 종중명의신탁이라든지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근데 이게 비자금이라는 것은요, 회사를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횡령죄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재산상 재물이나 재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호법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비자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지금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불법행위가 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 용도로 빼돌려 썼다 그러면 그건 횡령죄가 됩니다. 근데 이게 회사를 위해서 썼다면 아직 뭐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은 불법행위가 부정되니까 횡령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통신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이야기죠. 계좌 명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 계좌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자, 사기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 이거는 횡령죄 안 되죠, 당연히. 자, 이거는요, 자, 사기 범인, 사기죄 방조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사기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문에서는 각과 일간의 관계, 사기 정범과의 관계에서 지금 횡령죄가 되는지 물었는데,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인관계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사기 방조범이 사기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도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횡령죄가 안 되는 경우고요. 자,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를 수령, 이건 당연히 횡령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경우는요,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이게 공유 관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토지에 갑이 을이 그 공유 관계 2분의 1 지분씩이 있다 이러면, 갑은 을의 지분을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처분해도 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치 이게 을 땅을 갖다가 자기가 단독 소유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 같은 건 가능해요. 사기죄 같은 건 가능해도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을과 갑 사이에 아무런 관계, 신인 관계도 없고요. 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거부 의무가 부조를 정한 경우 한정된다? 아니죠. 부수적 의무의 한 형태로서 보호 의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술 판매 계약에서 이 부수적 의무의 한 형태로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죠. 술집에서 손님 방치한 경우에 우리 판례가 유기치사죄 인정한 예가 있죠. 자,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 운반되어 의자에 눕혀져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은 경찰서에 지금 사람 쓰러져 있는데 당연히 구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죠. 이거 방치하면 유기죄 됩니다.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 이미 실신 상태에 있는 사람 방치한 경우에 유기죄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자, 강간치상의 이 범행으로 이미 유기죄의 보호법이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위험성 같은 거요. 자, 유기죄의 보호법이 이미 강간치상죄 다 침해됐다고 보는 겁니다. 방치하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치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유기죄가 추가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쉬운 판례입니다. 그다음 학대죄가 되려면 이게 유기에 준하는 정도, 그러니까 생명, 신체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유기에 전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 된다. 추운 겨울날 막 옷 다 벗겨놓고 화장실에 방치해가지고 말이죠. 동사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 그 정도 막 이런 경우에 우리 학대라고 하는 거죠. 자, 자, 문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야기네요.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자가 사실에 반하는 무형위조라 그러죠. 무형위조. 사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자,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누가 작성한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모든 문서 다 마찬가지죠. 명인이 반드시 이름이 적시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직무에 관한 문서를 하면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내규, 관리에 의한 직무 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자, 직무상 작성,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중에 사실이 허위로 기재돼야 됩니다. 자, 공정 담당 변호사가 이제 문서 작성할 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업계 관행에 따라서, 자, 보면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를 했다. 자, 법무사가
공정사무실에 출석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기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법무사가 확인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했다 기재를 했다? 그럼 사실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겁니다. 자, 법무사가 직접 와가지고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사서증서 어떤 그 신용력에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허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지만, 자, 이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 없다? 사실이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허위공문 작성죄 할 때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되거든요. 사실에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문 작성죄가 안 됩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이 진실이라면 원죄가 안 되는 거고요. 자, 판결 선고 후 누범이, 자, 이 조문 묻는 문제죠. 자,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가. 제가 이게 책에 뻔히 나오는 건데 이게 왜 까다롭냐. 실제 출제하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 책에 뻔히 나오는 거 또 틀렸구나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판결 선고 후 누범인기 발각되었을 때는 그 선고한령을 통산하여 다시형을 정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정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틀린 겁니다. 이 단서는 맞거든요.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한 중 벌금이 아니죠. 이 금고 이상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됐을 때 효를 잃도록 되어 있고요. 자,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배하거나 뭐 보관차 준수사항 위반할 때는 이 취소한다 되는데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이건 까다롭죠.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이런 건 출제됐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것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형이 실효되거든요. 이 전과가 말소가 됩니다. 근데 요 조항은 재판에서 이제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 손해보상 다 하고 자격정지형을 받음이 없이 요게 7년이 경과되는 거예요. 7년 경과되면 본인 또는 검사 신청해서 이 실효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효라고 하는 것은 전과 다 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요 자격정지형을 받음이 없어야 되는데 요 받음할 때 요게 그 범죄 경력을 말해요. 받은 역사적 사실만 있어도 이거 실효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범죄 경력을 말한다는 거. 그 내용이 지금 맞는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안 나오던 조문은 아닌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단순 암기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요. 자,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이거는 신분범 아니에요. 이거 외교상 기밀 누설하면 바로 범죄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 신분범 아닌데 지금 신분범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어떤 자 신분범으로 되어 있고요. 1번 틀린 겁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자격사,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요. 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 이거 누설하면 안 되죠. 자, 수뢰죄, 정례죄, 알선 수뢰죄에서 뇌물을 약속한 때도 성립합니다. 수요약, 수수 요구 약속, 공의약 이렇게 하시고요. 공여 의사 표시 약속 이게 다 들어갑니다. 수요약이거든요. 수수 요구 약속, 약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는 행실죄는 갖다 돼 있는데요. 직권남용죄는 일반 공무원 다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행위 주체가 일반 공무원으로 돼 있고 불법체포감금죄라든지 폭행가혹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 있죠. 인신고소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검찰이나 뭐 그 검찰의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의 자유에 억압하는 그러니까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재판이나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거하고 이제 뒤에 두 개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범죄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청탁입니다. 청탁. 자,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보세요. 사전수뢰죄하고 사후수뢰죄는 청탁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수뢰, 사후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 제공죄하고 배임수뢰죄 이게 부정한 청탁으로 되어 있고 부정한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하고 사후수뢰죄 이게 부정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수뢰죄는 아직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안 된 사람이죠. 들 사람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을 때 그때 처벌하는 사전수뢰죄 할 때는 객관적 처벌 조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사후수뢰죄 할 때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뇌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사후수를 했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물범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횡령한 경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장물범과 횡령죄 관계는 장물범관죄 성립했을 때는요. 이게 이미 피해자의 소유권, 주권이 이미 침해된 거기 때문에 횡령을 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갑은 자 이거 보면은 갑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횡령죄는 불가벌 사형입니다. 자, 갑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한 통을 위조하고 은행 제출. 이게 사무소 위조 동영상이 다 되죠. 죽은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하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수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면 사무소 위조 동영상이 다 됩니다. 자,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장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해서 외폭해하여 채권을 면제받았다. 공갈죄가 되겠네요. 협박죄, 공갈죄는 따로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공갈의 수단에 협박이 다 들어가 버리고 흡수돼 버리고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폭행 업무방해 이건 뭐 유명한 판례죠. 자, 업무방해는 행위태양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비력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폭행을 통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면 두 개 범죄 따로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하나 행위로 폭행행위로 업무방해를 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 이렇게 되는 거죠. 별개 범죄가 성립하고 행위 동일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공무원의 직무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한다. 아까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필요하고 이거 구성요건 요소라 그랬죠. 이게 바로 직무집행의 적법성 이야기고요. 자,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서 자,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등기를 할 때 이제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등기 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소유권을 갖다 A에서 B로 이렇게 넘긴다고 할 때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등기 필정 같은 이런 내용이 하나의 첨부 서류가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확인 서면을 작성하거든요. 확인 서면. 그래서 이 확인 서면 내용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서류가 뭐냐면 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파는 사람 손도장을 이게 무인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문을. 무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 매도인의 무인을 찍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 무인을 찍어 놔버린 거죠. 그럼 지문 감식하는 거는 보통 이제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지문이 위조됐다 이거 발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위계인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계한 공무집행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허위의 소명 자료라는 거 어떤 걸 말하냐 하면 무인을 날인한 거, 엉뚱한 사람 무인을 날인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증거 조사 결과 진에 충분한 수사를 했음에도 제출된 증거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기한 공무집행방해 성립한다. 그러니까 2번이나 뭐 3번이나 같은 지문이죠. 이거나 그러니까 불충분한 심사에 기초해서 증거가 이루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 안 되지만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허위인정 발견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 위기한 공무집행 된다는 이야기죠. 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 허위 주장을 한 경우 이거는 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허위인 점이 있다면 허위를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찰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마찬가지죠. 참고인이나 피의자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사건은 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가처분 신청하면서 입장한다 하더라도 법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만큼요,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